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좀 너무 늦게 인터뷰가 그렇게 성사된 것 같습니다. 네, 무척 제가 또 일정도 바빴고요. 예. 업무 체계서로 이제 각 기관들이 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보고만 한 달 반 걸렸습니다. 예. 네. 이전에 국토교통위는 가장 알짜 상임위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막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임위였는데 이번에는 뭐 일을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다들. 네. 물론 뭐 알짜는 지금도 알짜입니다. 다만 꿀이 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는 6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과거보다는 형식적이지 않고 또 거칠애가 아닌 그 내용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든가 또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만이 뭐 규제에서 완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공청회도 많이 했고요. 또 국민들이 억울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라서 현장도 많이 방문했고요. 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생각나는 법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뭐 BMW 그 화재 사건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그 특별한 우리나라에 그런 법안이 없어서 한 30만 명의 차주들이 또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 큰 BMW하고 싸움이 버거웠는데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차주가 어디가 그 차에 대한 그야말로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났는지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차주가 생산자가 밝혀야 하는 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명과 과거에는 생명과 차량에 대한 손실만 보상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생산에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따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손해를 물게끔 배상을 하게끔 아주 강하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떠났습니다. 예, 법사위에 떠나고 법사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게 본회의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역시 이제 광역교통 체제 법안인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또 각 시도 간에 이런 알력이 있어서 경기도 차는 서울에 못 들어옵니다. 또 서울 차가 마음대로 돌 수 있습니다. 그 인천사는 또 서울에 못 들어오고 그 때문에 우리 그야말로 85만 명이라는 약 85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정말 교통 지옥에 생지옥에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물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통 지옥에서 출퇴근자가 좀 벗어나게 될 그런 아주 좋은 찬스인데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파와 또 여러 가지 이런 공중 이렇게 떠나서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철도 사업을 먹으려고 지금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교류가 지금 아주 깊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간 약 4조 원이라는 그 추계가 나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 정도로 어려운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라 그 큰 강대국에 뺏기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통일이 된다 한들 그 철도 사업으로 모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건 우리나라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라 보나 또 북한 주민들로 보나 그 부와 이익이 서로가 나눠 갖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결코 그거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이런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이익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실크로드와 같은 러시아로 가는 전환점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루빨리 북미 회담 정상회담을 통하고 또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은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 화제가 되고 중심이 된 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도라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일단 굶주리고 아직까지 모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가 더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주체를 갖는 것이겠죠. 저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GTX 예산이나 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건설 그 SOC 예산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470조 중에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SOC가. 네, 그래서 이번에 220 뭐 몇 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로 본 예산이 그 심의에 올라왔는데요. 22조나 더 올렸어. 그 과거 19조 정도 내려간 18년도에 내려간 예산을 만회하고 22조 정도를 더 올린 예산으로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SOC 사업을요? SOC 사업 분야에 그래서 비단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뭐 이 SOC 사업이 잘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는 글쎄고요. 네. 결과는 미미합니다. 네. 짧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이유를 들려고 한다면은 물론 뭐 단기에는 볼 수가 없겠죠.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네. 그렇게 보지만 단기에는 성과는 낼 수 없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소신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더라도 건설 경기라든 게 서울 건설 경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엉뚱한 서울하고 전혀 1시간 40분 2시간대인 경기도를 전부 다 신도시 발표를 하고 그건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설 경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잡든가 양극화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극화는 더 강화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는 제대로 잡히지도 못하고 그걸 볼 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저는 아직 미미하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장 어떤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국민들의 이 나타난 결과론에 있어서는 거의 미비하고 위축되어 있고 부정적인 신호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상기 신도시 그 예정지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시네요. 결과로는 집값 안정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요. 또 이 집값에서 민심을 잡지 못하면은 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치통도 될 수가 있고 두통도 될 수가 있고 심장병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강남 상구를 비롯한 집값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상승의 탄력성 그리고 결과의 상승력은 아직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44%가 달하는 무주택자가 서울을 가려고 애쓰고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하지 그분들은 무주택자는 전부 경기도입니다. 그분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하느냐 그린벨트를 푸느냐인데요. 이것은 좋은 방법은 1안이 재건축이고 2안이 그린벨트라면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서울은 어차피 도시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재건축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재건축을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은 재건축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조합원들과의 트러블, 재건축을 원치 않는 조합원들의 70%, 지방에 따라 다 조합원들의 그 프로테즈가 이 동의서 프로테즈가 다르지만요. 그러면 요즘은 90%, 8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집만 동의 안 하면 부동산은 하세월, 재건축은 하세월입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임원분들, 조합장들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100 재건축 해당되는 재건축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재건축에 부조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자고의 문제가 된다면 그 재건축은 논양 데모와 논양 내 집값 물어내라는 시위로 서울이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예. 그러면 재건축은 어렵다고 본다면은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본다면은 동의를 다 100% 해오면 그거는 재건축이 좋겠죠. 100% 동의가 안 되는 40% 동의 가지고 재건축을 하니까 어려운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뭐 새로운 뭐 사탕 발림이나 새로운 뭐 여건을 만들지 말고 저는 그린벨트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서 집값 해결, 집 안정, 국민들의 민심을 잡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와서 전국적인 국토 현황을 봤을 때 그 길이 서울시가 사는 길입니다. 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전면 해제보다는 부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못 하는데 이런 데 못하고 있죠 전혀. 그런 데는 풀어야 된다 이런 풀어야 얘기.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는 것은 서울에 너무나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통 그 예소시 연결 사업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농촌 지역 저기 뭐 시골에 농어촌 지역 같으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플러스 원이었으면 플러스 원이었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 때인데 아, 그분이 기존 정치인이었다거나 기존 뭐 무슨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도 아니고 오로지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공복으로 일하신 바른 분이기 때문에 바른 분이라 하면 그분이 보이신 공직에 있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당에는 상당한 인재가 들어오셔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박을 찾아와서 친박들하고 입당을 한 거라면은 확실한 친박들하고 무슨 그 서로 대화가 되었다고 보거나 반드시 또 친박이 그렇다면 안내를 했겠지만 나라가 위중할 때 내 한 몸이라도 내 한 능력이라도 나의 그런 것을 보태겠다라는 오로지 그 애국 정신으로 저는 당에 입당했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망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껴안아야 하고 누구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차제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입당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뭐 다 100명 이상이 다 박수 치면서 환영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친박이 유리하다 또 비박이 유리하다 이런 유불리로 저울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울에 출근하면서 이제 그 TV 뉴스를 들으니까요. 과거 박정부 정권에서의 그런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그런 사과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국무총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국정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물론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그 말 속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심 어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어떤 고민과 고뇌가 있었나도 함께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할 때는 이제 집단형이었습니다. 예.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원합니다. 저도 당 최고위원을 역임해 봤기 때문에 물론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뒷꼬리표가 붙지만 저는 봉숭아 학당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그 135만 명의 그 전국 당원들의 뜻을 헤아리려면 우리가 이제 1등 나온 분은 대표, 그 다음 차전자부터 최고위원을 할 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 선출을 따로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선출 따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대통령제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표가 되는 거죠. 그 최고위원도 사실은 별 내용이 결정할 때는 당 대표가 이거다 하면은 최고위원도 하나의 권위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봐서는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대신에 당내 의견 수렴은 좀 칸막이가 있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통합형을 원합니다. 음.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에서 자칫 강력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너무 힘있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통합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통합형 대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강건하고 또 유연하면서도 모든 것을 제대로 포용할 수 있고 무엇이 당원들이 원하는 정당인지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진짜 신뢰하고 국민들이 저 당은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가 통합형 대표라고 네. 생각합니다. 개파는 저희가 의원 총회할 때마다 또 당원의 당협위원장들과 회의할 때마다 개파를 없애자. 그것이 우리 앞으로 살 길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우리 당이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파가 아주 없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이 세척되었고 또 의원들 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큰 틀에서 의원 각자가 이제 당협위원장이고 또 원외위원장도 찬바람에서 그 어려운 정말 지역 여건에서 다니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국민들하고 생활 밀착을 하고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니네들 그래서 망했다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니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은 개파를 이번에 없는 당 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야당이 이렇게 정말 하자고 떠들고 또 투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의혹이 있으면 야당이 원하는 거는 곧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거든요. 국민이 40%가 원해도 50%가 아니어도 그거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굳이 목리를 부리고 고집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터서 의혹을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느냐 하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청와대는 이 문제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의혹과 야당이 지적해주는 문제를 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경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네. 경제를 제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 먼저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에는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예, 경제학과 나오셨죠. 네, 대학원은 뭐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저는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 경제하는 사람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 나갔습니까? 뜻이 안 맞아서 나갔잖아요. 그 경제를 아는 사람을 그나마 꼬리만큼 잘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생경제 미미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인심성원 하고 있습니다. 애소시 사업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살만한 경제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다 문 닫습니다. 이거는 경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반성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인사 보십시오. 전부 정치인 네 사람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들도 물론 그랬죠. 그러나 과거 정권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 정부는 촛불 정부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 세대들이 돌아선 겁니다. 그거 이꼬르 민생 경제입니다. 2030들은 그래도 내가 정의감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그 사람들이 등을 동이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왜? 기대를 엄청 했죠. 촛불 들고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은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학교 가가지고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점검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입니까?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제 자리에 적저족소에 인턴을 써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제대로 앞으로 정부 장차관들을 쓰려면은 내 사람 찾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남은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탈피해서 전문가를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분야에 최고를 쓰십시오라고 하고 싶어요.